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라고 합니다. 페어 AI 2024 같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에 기조강연으로 초대해 주신 윤성희 대표님 포함해서 많은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AI와 균형 있는 공존을 위한 산업 분야 과제 전망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앞서서 어거스틴 학장님이 말씀하셨던 하스가 부족한 사람이라 제가 전형적인 공돌입니다. 해서 얼마만큼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소양을 집어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제 소개는 스킵하고요. 네, 생성 AI 시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GPT-3가 나온 게 2020년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특히 AI, IT 업계는 크게 변화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일반인 분들 기준으로 보면 챗GPT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게 2022년 11월이고요. 사실 GPT-3가 나온 이후부터 이런 AI의 발전은, 소위 말하는 생성 AI의 발전은 규모가 만들어낸 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규모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포머 모델의 파라미터 크기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모델의 크기가 커진 만큼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도 엄청 많이 늘리게 됩니다. 그만큼 파라미터로 확보해 놓은 이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이 모델의 크기와 학습 데이터의 양을 곱하면 사실 한꺼번에 활용해야 되는 GPU의 수와 그 GPU를 가지고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곱으로 그대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GPU가 적으면 1년 내도록 수년 동안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GPU가 많으면 몇 주 만에 학습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본의 싸움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몇몇 기업들, 기술을 포함한 몇몇 기업들 중심으로, 그리고 산업 중심으로 AI의 무게중심이, AI 개발의 무게중심이 흘러가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연구 관점에서 AI라는 좀 다른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양성 부족이라는 부분, 접근성 부족이라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기도 했죠. 스탠포드 AI 인덱스 리포트에 따르면 AI에 대한 인식 변화가 2022년보다 2023년에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좀 도움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꽤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챗GPT가 나오고 작년에 GPT-4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 안θρω로피 클로드,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하이퍼클로버X라든가 LGX1이라든가 이런 아무래도 언어 중심의 AI 그리고 그림이나 사진을 만들어주는 AI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텍스트 투 비디오 기술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오픈 AI의 소라가 2월 달에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저도 해당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2023년까지는 텍스트 투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짧지만 해상도가 낮은 길어봐야 8초짜리 영상이 해상도가 굉장히 낮은 것밖에 안 나왔는데 그 한계를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60초짜리 초고해상도 비디오 컨텐츠를 이때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프롬프트만으로. 최근에 보니까 프롬프트를 잘 입력을 해서 일관성 있게 여러 개의 비디오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어붙인 뮤직비디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오픈 AI 했네 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근데 이제 오픈 AI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런웨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젠 시리즈들을 많이 발표를 해왔고요. 최근에 발표한 젠3 알파 같은 경우도 글을 주면, 텍스트를 주면 이 정도의 영상들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물론 체리픽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고퀄리티, 적어도 10초, 15초짜리 클립은 만들 수 있게 된 시절이 된 거죠. 누구나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중국도 비슷합니다. 콰이슈라는 기업에서 클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트위터가 난리가 났죠. 소라보다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실제로 소라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빅테크들에서 텍스트 투 비디오 기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사진 한 장을 던져주고 이 사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그래서 모나리자 사진에다가 모나리자가 안경을 쓰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보라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세상입니다. 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봐도 사실 기교의 중요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실행력과 창의성, 아이디어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수노라고 하는 음악 생성 AI인데요. 이것도 몇 달 전에 굉장히 핫했죠. 가사만 좀 적어주면 그 가사에 맞는 혹은 그 글에 맞는 음악을 배경음악 그리고 음성까지 합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생성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누구나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스킵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이 생성 AI의 비용이 꽤 비쌉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GPU를 AI 서비스, 저희는 전문용어로 인퍼런스라고 얘기를 하죠. 인퍼런스에 쓰긴 하는데 GPU 자체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매번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모델이 커지면 당연히 더 그렇겠죠. 이번 엔스로픽에서 클로드 3.5를 발표를 하면서 오프스, 그러니까 가장 큰 모델이죠. 가장 큰 모델 대신에 중간 크기의 모델인 소넷을 굉장히 성능을 높여놓고 발표를 해서 오프스 그리고 GPT-4보다 좀 더 강력한 것으로 보이는, 왜 보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벤치마크 잘하는 거랑 실제 문제 잘 푸는 거는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중간 크기의 모델을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빠른 속도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봐도 비용이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GPT-4 옴니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구글 I/O에서 제미나이가 아스트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AI 비전 시대가 서막이 열린 것 같습니다. 2015년, 2016년 스피커 시절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피커는 대화 모델이 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노래 틀어줘 혹은 알람 맞춰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챗GPT를 쓰시든 제미나이를 쓰시든 할 때 느끼는 나를 정말 잘 이해하는 것 같고 대화도 엄청 잘하는 것 같고 클로드 3 오프스처럼 정말 감성 대화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이런 비서가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생성 AI 기반의 AI 에이전트들이 온 곳에 나를 이해하는 온 곳에 퍼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해진 거는 역시 라지 멀티모달 모델들의 강력한 지식 추론 이해 능력 거기에 더해서 필요하면 최신 정보 같은 것들은 검색 엔진을 호출해서 가져와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가전에도 들어가고 집 환경에도 들어가고 이런 안경에도 들어가고 얼마든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로봇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들 간을 연결하는 에이전트들도 생길 거고요. 기업을 대변하는 에이전트들도 생길 거고 이 에이전트들끼리 커뮤니케이션도 하게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생성 AI가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또 펑션 콜 기능이 있습니다. 즉 앱을 호출해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사용자들의 입력을 받아서 필요한 쇼핑 앱이든 예약 앱이든 여행 앱이든 실행을 해서 사용자들 대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기존의 검색 플랫폼, 모바일 앱 생태계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생성 AI 생태계가 하나의 큰 플랫폼화 될 거고 그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디바이스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로 합해진 새로운 비즈니스 전쟁터가 만들어질 거겠죠. B2C 관점에서 보면 게임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구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시대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깔려 있는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앱이 더 유효할 거고 새롭게 떠오르는 이 AI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빠른 아이디어, 빠른 실행 거기서 새롭게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B2B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역시 생성 AI가 가장 검증된 부분은 생산성 혁신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맥킨지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 혁신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효과가 정량적으로는 적게 잡아도 2조 6천억 달러, 많게 잡으면 4조 4천억 달러고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 10년어치 예산에 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이 다 여기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그 근거는 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대부분 가장 큰 효과를 주는 게 마케팅, 세일즈, 고객 관리, 제품 R&D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인데 이 네 가지 영역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죠. 저희가 네이버 같은 하이테크 산업은 물론이고 뱅킹 그리고 뭐 제약, 교육, 통신, 헬스케어, 보험에, 미디어 컨텐츠에, 제조에, 리테일까지 그리고 게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게임을 만들어가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이렇게 영향을 크게 주니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각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생성 AI를 어떻게 잘 도입을 하고 어떻게 잘 이 생성 AI 전환을 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할 거냐 혹은 활용하지 못할 거냐가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기저에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서 실현하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는 개별 작업자, 인디비주얼 워커들을 일하는 방식이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일부 자동화가 있죠. RPA라는 이름으로 일부 자동화가 있었지만 생성 AI의 강력한 컨텐츠 생성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야 했던 과업들 중에 일부를 자동화를 하게 되고요.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AI에게 일을 맡기고 나머지 본질적인 일들에 사람들의 역량을 집중토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때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이란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니까 사람들에게 AI가 얼마만큼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도 가르쳐야 되고 그걸 실제로 프로젝트도 돌려줘야 되고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서 경험도 쌓게 해야 되고 성공하는 습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생성 AI를 가장 빠르게 잘 도입하고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금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에 있는 많은 금융그룹들이 정말 잘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딩 어시스턴트인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코딩 어시스턴트를 쓰는 분들도 똑똑하고 손빠른 인턴 3명인 데리고 일하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죠. 물론 기업마다 코드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외부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챗GPT가 코파일럿 같은 것들을 쓰는 걸 좀 꺼려하는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생산성 향상에서 확실히 검증이 된 건 코드 생산성인 것 같고요. 블룸버그처럼 자체 언어 모델을 실제로 만들어서 내부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글로벌 로펌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내부 업무, 외부 서비스에 언어 모델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법률의 업무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많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 글로 된 자료들을 요약 정리하고 논리의 흐름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사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언어 모델이기도 하죠. 국내에서는 이 대류가주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서 여기서 24시간 일주일 쉬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AI 챗봇을 저희 하이퍼클로바 X를 가지고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변호사협회에서 이걸 가지고 또 약간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불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광고 다는 것도 불법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서 저런 정도의 질문을 할 사람들이면 변호사님들한테 갈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고 이걸 보니 가야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법률 서비스를 받는 진입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면서 훨씬 더 시장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니어 변호사들에게는 훨씬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네, 원래 딥러닝이 설명 가능성이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요. AI 방법론 중에서 이 모델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더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엔소로픽이든 오픈 AI든 최근에 안 내부를 도대체 이 컨텐츠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를 뜯어볼 수 있는 방법론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40점짜리, 50점짜리, 60점짜리 이런 부분들이더라도 기술 발전을 통해서 차근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자리에 대해서 앞서서 학장님도 소개를 하셨지만 약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직업과 과업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저희 네이버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은 소프트웨어 평가하는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직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게임 회사도 당연히 있겠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대충 그리면 8개 정도의 해야 될 과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구사항 정의하고 테스트 계획 수립하고 전반적으로 디자인한 다음에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할 케이스들을 다 준비를 하죠. 실행한 다음에 테스트를 실행을 했으니 보고서 쓰고 오류가 있으면 오류 보고서도 씁니다. 그 오류 보고서 기반으로 버그 잡고 제대로 고쳐졌는지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이상 없으면 배포. 예전에 이거 전부 다 사람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만 해도 이런 숫자가 있는 영역들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테스트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AI 맡겨서 최적화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본인의 역량을 집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 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든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자리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자리 자체가 AI의 대체가 되려면 이 모든 과업들이 일련의 과업들이 엔드투엔드로 다 자동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게 가능한 직업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과업들에 어떻게 AI를 정확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적용할지를 교육하는 것,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그런 능력을 함양시켜 주는 게 중요한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생성 AI 기술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2023년 초반기까지 챗GPT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경쟁이 기업들 간의 경쟁 느낌이었습니다만 중반기 하반기 넘어오면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기업들이 앞서서 생성 AI 기술들을 확보를 하고 경쟁력을 키우고 그것들이 국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레이스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은 특히 AI 반도체 부분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칩스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일본은 상당히 뒤처졌던 디지털 부분에서의 한계점 극복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뱅크에다가 작년 올해 합해서 4,500억 원 가까이 현금 보조금을 투자를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슈퍼컴퓨터 사서 일본 자체 소버린 AI 만들려고 한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지원에 열심히 집중을 합니다. 그 덕분에 미스트랄 AI 같은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었죠.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무려 8조 원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난 4월에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조 4천억 원어치 패키지 지원을 발표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중동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국가들도 GPU 사재기와 투자를 통해서 자체 소버린 AI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UAE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협업을 통해서 좌이스나 누올 같은 것도 만들기도 했죠. 일단 캐나다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캐나다가 총액 2조 4천억 원어치 패키지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2조를 컴퓨팅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력한 컴퓨팅 인프라를 투자를 해서 만든 다음에 학교 R&D 하는 연구실들, 스타트업들, 스케일업이 필요한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2조어치 정도면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야 동시다발적으로 기노배 연구 그리고 산업에 바로 쓸 수 있는 기술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들이 산업 분야에 잘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전반적인 경쟁력을 올리는 것들, 창작하는 방법들이 바뀌어가니 창작자들을 위한 AI 도구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사업들,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AI 안전연구소도 캐나다에서도 만들 건데 거기에 무려 50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안전은 현재 생성 AI 시대의 글로벌 신질서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명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 외에 캐나다는 AIDA라는 AI 데이터 법안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지원 50억 원도 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자, 다시 이 소버린 AI, 각 국가가 AI 주권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특히 중동 같은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중동은 오일머니가 많아가지고 기술적으로도 아주 높진 않으니까 그냥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생성 AI 쓰면 될 일인데 굳이 자체적으로 만들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술 종속, 생성 AI, 특히 AI 기술은 전기, 인터넷, 교통망 같은 기반 기술입니다. 완전 종속됐을 때 리스크가 크죠. 경제성장 기회, 아까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보셨고, 스태티스타 기준으로 AI 시장 2030년까지 무려 미국 US 달러 기준 8,260억 달러 규모로 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회 놓치기 싫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각 지역 문화 혹은 각 지역 국가의 정체성이 상실되게 생긴 겁니다. 특히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에 얼마만큼 해당 지역의 데이터, 언어 데이터가 포함됐느냐가 특징을 결정을 짓게 되는데,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이 만들어 놓은 AI는 기본적으로 미국 인터넷 데이터가 95% 정도입니다. 철저하게 미국 사고관, 미국 가치관을 대변하는 컨텐츠가 만들어지겠죠. 그 어느 나라 언어로 프롬프트를 넣든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가치관 기준으로 봤을 때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문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에 있는 중동 지역의 문화, 당연히 좀 다른 관점에서 컨텐츠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컨텐츠들의 미래 세대들이 계속 노출됐을 때 해당 국가 지역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될 수 있고,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전 세계 문화 다양성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각 국가들은 필요에 따라서 실리콘밸리가 만든 강력한 AI를 쓰기도 하지만 또 그 지역 문화, 역사, 정체성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AI도 함께 보유를 해서 이 AI를 가지고 최소한 공공, 교육, 국방 등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모든 나라들이. 라마3 기준으로 봐도 그렇겠습니다. 라마3가 15조 개의 토큰으로 학습을 해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독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베트남 땅에 냈다가 중국 땅에 냈다가 일본 땅에 냈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물론 파인 튜닝이나 RLHF로 처리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최혜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더지 잡기 같은 겁니다. 하나를 때려잡으면 하나가 또 올라오고, 하나를 때려잡으면 또 하나 올라오고, 근본 차이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2021년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5월 달에 하이퍼클로버라는 걸 발표를 했죠. 그리고 작년 8월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만큼 영어도 많이 학습을 시킨, 그러면서 수학 코딩 데이터도 많이 학습을 시킨 모델을 공개를 합니다. 현존 한국어를 잘 쓰는이 아니고요, 한국 문화, 역사, 가치관 관점에서 가장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모델이며, 영어는 라마2나 GPT 3.5만큼은 하는 모델을 공개를 해 두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때 선택지가 새로 생긴 거죠. GPT-4 옴니가 나오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좋은가. GPT-4 터보보다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생산성 향상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업무에서, 많은 산업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보고서 쓰고 스케줄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하죠.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생성 AI입니다. 이런 일을 위한 일들의 생성 AI의 도움을 받아서 생산성 향상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좀 더 업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되겠죠. 일주일 걸려서 할 일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면 더 재밌는 일, 더 의미 있는 일, 더 본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좀 생성 AI가 불러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생성 AI 비즈니스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바틀렉이 되는 것은 GPU 공급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특정 기업에 의한 90% 이상의 독점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어떤 어퍼 바운드를 만들고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는 에너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AI 가속 칩들이 굉장히 많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 전성비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열 많이 반출하고 그걸 쿨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는
일단 당장 생성 AI를 서비스에 적용했을 때 비용 문제 관점에서 사실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비용이 많이 나오겠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함께 인퍼런스 칩을 만들고 있고요. 저전력 인퍼런스 칩입니다. 그것이 마하원이고, 그리고 특정 기업 독점 AI 가속 칩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텔의 가우디 기반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데 그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만듭니다. 이강인 총장님이랑도 지난번 같이 행사를 진행을 했지만 실제 소프트웨어 생태계 카이스트와 서울대 포스텍과 함께 가우디를 누구나 더 쉽게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오픈소스 생태계도 만들고 있고 스타트업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죠. 네. AGI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AGI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우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AGI라고 하는 것에 공통된 어떤 기준도 없고요. 사람의 지능 형상도 공통된 어떤 정의가 없는 판에 AGI가 웬 말이겠습니까? 하지만 각 기업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엔트로픽이나 딥마인드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생성 AI는 이제 시작인 단계고 아직 가려면 한참 멀었으니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AGI라고 하는 부분이 정의가 많이 다르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걸 우리는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플래닝을 할 때, 즉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얼라인먼트입니다. 정렬이죠. 어디에 정렬한다? 인류 보편, 사람을 위한 가치에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 방법이. 그런데 이 인류 보편 가치라는 게 엔지니어들끼리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 사회학,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미션이 건물 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해보자. 자, 얼라멘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AI가 건물 내 공기질과 온도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서 이슈가 있으면 난방이든 냉방이든 환기든 컨트롤해가지고 공기질을 열심히 관리를 할 겁니다. 근데 겨울철이 됐어요. 환기를 하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창문을 닫으니 이산화탄소가 높아져서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을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요.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산화탄소가 막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재 경보기를 올립니다. 사람들이 나가겠죠. 나는 문제를 해결했다. AI가 좋아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얼라이먼트가 깨지는 겁니다. 이 미션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깨버리는 거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연구개발도 필요하고 전반적인 정의도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고. 최근에 엔트로피가 클로드 3가 사실 GPT-4보다 더 낫다라고 했던 게 인게이지먼트를 올리기 위해서 캐릭터를 갖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인게이지먼트가 올라갔다. 근데 많은 분들의 우려는 AI가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엔트로픽이 클로드 3가 다양한 인격처럼 보이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Constitutional AI라고 하는 작년 말에 나왔던 연구 기법을 써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자가 발전하는 식으로 인격 비슷한 걸, 인격은 아닙니다, 인격 비슷한 걸 형성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해도 괜찮을 건가?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사실 GPT-4 오픈 AI가 이 기술이 없어서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엔트로픽이 먼저 이 부분을 깨서 나갔고, 그리고 GPT-4 옴니가 바로 그 부분을 따라서 구현을 해버린 거죠. 글로벌 AI 안전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의 행정명령도, EU의 AI 법안도, 유엔에서도 AI 어드바이저리 바디에서 저도 그 테크니컬 엑스퍼트 멤버로 들어가 있지만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고 중간 보고서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으로 작년에 영국, 올해 서울에서 AI 서울 서밋이 열리기도 했죠. 올해 서울 서밋의 가장 큰 의미는 역시 안전 외에 혁신과 포용성도 같이 챙기게 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각 국가별 AI 안전연구소들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AI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평가하고 운영할 거냐 하는 논의들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인터오퍼러빌리티입니다. 각각이 따로 고생할 게 아니라 한 구역에서 잘 만들어오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 이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각 기업별로 AI 세이프티 거버넌스도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이버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초거대 AI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그 시점에 저희는 레드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렸다가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죠. 그리고 한국 내에서 최초로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글로벌 빅테크들도 그렇고 니스트도 그렇고 AI 안전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저희도 실제 실행 수준의 안전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술적 한계점, 의도적인 악용,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나쁘게 쓰는 거 이거 막아야죠. 규제로 막아야 됩니다. 과도한 의존은 이러한 통제 불능, 아까 어린아이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교육적으로, 기술적으로 막아야 하지만 AI 경쟁력이 없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고요. 이후에 AI 법안도 고위험군 AI 그리고 생성 AI 얘기를 하면서 위험한 통제를 해야 되는 생성 AI 기준은 10에 25습 플랍스 정도의 어떤 학습에 들어간 연산량으로 규제를 해놓은 겁니다.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나 독일의 알레발파가 제한받지 않도록 한 거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EU의 길을 갈 거냐, 미국의 길을 갈 거냐, GDP 성장 그래프만 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줄고 있고요, 생산성 감소가 너무 눈에 보입니다. 걱정이죠. 그래서 AI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생성 AI는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특정 기업들만의 기회가 아니라 사실상 많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잘 만들고 이런 것들로 한국만 잘 사는 게 아니고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하지만 각 문화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소버린 AI를 원하는 국가들로 진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국은 안타깝게도 AI 확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라이터버디 조사에 따르면 페루만도 못합니다. 페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국이 그렇게 AI 기술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20위 안에 못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실련의 AI 미래 포럼에서는 AI 격차 해소 그리고 AI 확산을 위해서 AI를 지역적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 이벤트들, 교육 프로그램들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이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새로운 국가 간 다이나믹스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글로벌 소버린 AI 연대, 미국과 중국은 알아서 잘하니까 그래서 문화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